네, 안녕하세요. FOMC가 끝났죠? 그죠? 시장의 기대를 처절하게 배반했죠. 시장에서는 혹시나, 그죠? 혹시나, 금리 0.75% 올리는 걸 알겠는데, 앞으로 금리를 조금 덜 올리지 않을까? 올해는 알겠는데, 올해까지 금리를 올리는 걸 알겠는데, 내년부터는 금리를 조금 내리지는 않을까? 뭔가 파월이 뭔가 시장에 대해서 유화적인 제스처를 취하면서, 그래도 이때까지 너무 패드가, FOMC가 너무 강경하게 매파적인 입장에서 나왔는데, 경기를 위해서는 다소간 완화적인 태도를 보일 거다라는 뭔가 시장의 유화적인 발언이라도 하지 않을까 은근히 기대했습니다만은 아시겠습니다만은 시장의 기대는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사실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FOMC 보지 마라. 그 밤에 보면 뭐 하겠냐. 그죠? 보면 뭐 하겠냐. 제롬 파월 이야기 들어봐도 뭐 하겠냐. 새벽에 아무 소용없다. 이거 푹 주무시고 아침 9시 일어나가지고 8시에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시장 열리기 전에 FOMC 관련 뉴스만 보면 되지 않겠냐라고 말은 했습니다만은 여러분들한테 제가 그렇게 한 이야기고요. 저는 그래도 명색이 선생이니까 3시에 알람 맞춰놓고 있다가 일어나가지고 제롬 파월이 연설하는 것도 들었고요. 그리고 그 FOMC 홈페이지 들어가가지고 거의 이코노믹 포캐스트하고 닷 플랫하고 다 찾아봤습니다. 나중에 차차 설명하겠습니다만은 시장의 예상을 기대감을 산산조각 내는 수준이었습니다. 일말의 기대도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제롬 파월은 심지어 뭐라고 말했냐니까. 그죠? 무엇이든 간에 쉽게 얻어진 건 없다. 그죠? 쉽게 얻어지는 건 없다. 그리고 지난번 잭슨홀 미팅에서 비해서 우리는 달라진 거 아무것도 없다. 금리 물가가 2% 내려갈 때까지는 계속적으로 긴축 정책을 멈추지 않겠다. 아예 대놓고 시장에 대해서 기대 끊으라. 그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대 끊으라. 그러다 보니까 뭡니까? 그 영향으로 주가가 떨어졌는데, 잠깐만요. 지금 인터넷이 불안하나요? 다른 분들 어떠신가요? 좀 이상현님은 인터넷이 불안하다고 하시는데, 다른 분들 인터넷이 불안하거나 제 이야기가 잘 안 들리십니까? 제가 여기다가 써볼까요? 다른 분들은 어떠신가요? 상대가 좋다 그러시네. 아이고, 제가 무슨 암호를 쳤네. 예? 응? 영어로 쳐버리는 거죠. 다른 분들은 어떠신가요? 나가다 들어오니까 다 좋아하셨다고요. 예, 알겠습니다. 다시, 그래서 제가 새벽에 FOMC까지 보고 제롬 파월 이야기까지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실망스러웠고요. 사실은 그때 미국 시장의 움직임을 살펴보니까 그 전까지는 나름대로 상당히 보합에서 놀다가 FOMC 결과가 딱 발표되고 파월이 금리 계속 올릴 거다 이야기하면서 급락했다가 이후에 다시 꾸역꾸역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 충격에서 벗어난가 보다 라고 이쯤 되는 거 보고 봤는데, 나중에 봐서 보니까 다시 떨어져 가지고 그 FOMC 미팅 때 급락보다 훨씬 더 낮은 수준에서 다우나 나스닥 지수가 마감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기대했던 거는 사실은 다소간 유화적인 제스처를 기대한 거죠. 그러니까 닷 플러스를 보면서 닷 플러스이 지금 현재 우리가 금리를 3.25% 올린다는 걸 우리가 0.75% 올린다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 여기서 길게 한 1% 정도 더 올라가는 정도를 예상했었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못했고요.
그리고 내년도가 중요했는데 내년도에는 올해까지는 금리를 올리고 내년도에는 금리를 올리지 않을 거다 하는 뭔가의 닷 플러스상으로 봐서 점도표상으로 봐서의 금리 예측. 게다가 또 하나는 소위 이제 그 정책의 피봇을 말한 겁니다만은 에다가 페드가 FOMC가 예상하는 미국의 물가 수준, 그죠? 물가 수준은 어떻게 될 거냐에 대해서인데 이야기를 하기보다도 실제로 우리 그걸 보면서, 그죠? 보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그죠? 이게 요번 9월 달에, 그죠? 이 9월 달에 발표된 이코노믹 포캐스트입니다. 이제 9월 나오죠, 그죠? 9월 21일 날 어제 발표된 FOMC가 바라보는 미국의 경제 상황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내용들이 GDP, 그죠? 실업률, 그리고 인플레이션, 이 세 가지 데이터라 그랬죠, 그죠? 그리고 친절하게도 6월 달에 예측치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6월달 예측에 비해서 이번 예측치가 어떻게 바뀌었냐가 중요하다 그랬는데 6월달의 예측은 GDP가 1.7% 성장하고 예상했다가 이번에는 0.2% 성장할 것으로 어떻게 했습니까? 성장률을 확 낮췄습니다. 실업률 지난번에는 3.7% 예상했다가 이번에는 3.8%로 예상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실업률은 뭐 그냥 저장이에요. 0.1% 올리긴 했습니다만은 크게 나빠지리라 예상한 건 아니다는 거예요. 반면에 물가는 전에는 5.1을 예상했는데 이 숫자가 이게 5.4가 아니고 한 4점 얼마가 돼야 이제는 금리 들어올릴 거다. 소위 말해서 완화적인 제스처가 나올 것을 기대할 수 있는 게 인플레 데이터였는데 FOMC 예상은 연말까지더라도 현재 6월 달에는 5.2% 될 거 예상했는데 이번에는 5.4%가 될 거야라고 인플레이션 예상치를 높게 발표했죠. 그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앞으로도 긴축 더 할 거야. 라는 현재 보고죠. 그죠? 5.4. 물가 올라갈 거야. 그러니까 물가를 막기 위해서 긴축을 더 할 거야 하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경기가 예를 들어서 그렇다고 해서 고용 지표가 나빠지느냐? 3.7이었는데 3.8% 되는 거니까 괜찮아. 그죠? 지금 FOMC는 성장이 우선순위가 아니고 뭐가 우선순위입니까? 물가를 잡는 게 물가를 2% 밑으로 내리는 게 우선순위예요. 그러니까 성장률이 1.7에서 0.2%로 떨어지는 것은 물가 성장을 포기하더라도 성장을 포기하더라도 물가를 잡겠다는 강력한 의사표시,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앞으로도 긴축 더 할 거야. 더 할 거야. 라는 이사가 되고요. 그 다음에 아래쪽으로 쭉쭉 내려가면은 어제 말씀드렸듯이 점도표가 나오죠. 점도표. 이 점도표입니다. 그러니까 FOMC 위원들이, FOMC 파티시판트들이, FOMC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이 appropriate monetary policy, 적절한 금리 수준에 대해서 어세스먼트, 측정된 거다 이거죠. 그죠? 봤는데 지난달 거부터 6월달에 발표한 것부터 먼저 보죠. 이게 6월달 겁니다. 이게 6월달에 닷 플러스인데 그 당시에 어제 제가 설명했듯이 요 수준에 오르골 몰려 있었죠. 이게 얼마입니까? 여기가 3.25, 여기가 3.50입니다. 근데 요번에 금리를 올리면서 현재 3.0에서 3.25 수준, 이 수준으로 만들어 놨죠. 현재. 그죠? 현재 이 수준을 만들어 놨죠. 따라서 6월달은 하더라도 연말에 금리가 3.25에서 3.5% 될 거야. 다시 말해서 요번에 3.3%에서 3.25로 만들었으면은 연말까지 한 번 정도 이 닷 플러스 그대로 가만히 있다면 연말까지 0.25% 한 번 정도 올리면 끝나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 요번에 발표된 닷 플러스는 어떻게 됐느냐? 조금 더 크게 볼까요?
이번에 발표된 닷플랫에 따르면, 자, 여기가, 예, 요게 4%이고요. 요게 4.25이고요. 요게 4.50입니다. 지금 우리 어디 있다고요? 3.25에서 3에서 3.25, 여기가 현재 수준이거든요. 9월 이후에. 그죠? 9월 이후에 현재 여기 수준입니다. 따라서 연말까지 앞으로 0.25%로 말한다면 한 번, 둘, 셋, 네 번 1%를 올리거나 아니면은 한 번 더 올려가지고 1.25%를 올릴 거다 하는 이야기죠. 근데 1.25에 점이 더 많이 찍혀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앞으로 FOMC가 두 번 남았으니까 0.75 한 번 더 올리고 그 다음에 0.5% 올릴 거다 하는 이야기죠. 이번에 0.75를 올렸습니다만은 자이언트 스텝을 올렸습니다만 또 0.75 또 올릴 거야. 한 번 더. 예를 들어서 11월 달에 0.75 올리고 12월 달에 0.5% 올릴 거라는 강력한 신호죠. 그죠? 알겠다. 야. 오케이. 알겠어. 올해는 그렇다 치고 그러면 내년은 어떻게 되나? 이게 올해 말인데 내년도의 점도표는 여기서 시작해서 한 번, 두 번, 이거보다 예를 들어 점이 3개 찍겠습니다. 재수 좋아서 지금보다 안 올리는 경우도 있긴 하겠습니다만은 전부 다 점이 3개가 나란히 찍히다 보니까 결국은 평균으로 본다면 내년에도 금리를 최소한 0.15%포인트 정도 올릴 수 있지 않겠나 하는 가능성이 있죠. 최소한 시장의 기대대로 금리 올리지 않거나 내년부터는 금리 내릴 겁니다. 라는 기대감은 산산이 사라졌습니다. 그렇죠. 따라서 어제 FOMC의 결과로 봐서 1번 긴축 더 할 거야. 2번 금리 앞으로 0.75 올리고 0.5% 올려서 합해서 1.25 올릴 거야. 올해. 세 번째, 내년에도 금리 0.25% 더 올릴 거야. 이게 어제 FOMC에서 한 이야기입니다. 네 번째, 파월은 기자회견에서 2% 인플레이션 될 때까지 계속 긴축할 거다. 내가 쉽게 말해서 시장에 대해서 금리 내리가고 정책을 바꾸고 완화 정책으로 가고 그런 거에 대해서 기대 끊으라. 그죠? 기대 끊으라. 하는 이야기를 어제 FOMC에서 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장이 알다시피 주가는 화들짝 떨어졌죠. 오늘 달러의 원화 환율은요? 오늘 달러의 원화 환율은요? 달러의 원화 환율은 무려 얼마까지 갔냐니까 1410원까지 갔습니다. 그죠? 달러의 원화 환율은 1410원까지 갔습니다. 잠깐만요. 제가 지금 컨설팅 1410원까지 가면서 드디어 이제 1400원을 넘어섰죠. 그죠? 1400원을 넘어섰습니다. 이제는 이제 1400원이라는 뚝도 한국은행이 그렇게 막고자 노력했던 1400원이라는 뚝도 넘어가 버렸습니다. 일단 1400원의 벽이 넘어졌으니까 이제는 위가 이제 1400원이라는 1차 방에서 소위 말해서 마지노선이 무너졌으니까 그 다음부터 어디 갈지 몰라요. 1450원 될지 2000원 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환율과 관련해서 재미있다보다 재미있는 건 아니고 몇 가지 제가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 게 있습니다. 제가 그 전에 FOMC에 있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려고 했던 데이터를 보죠. 우리나라 무역수지가 1월 달에 적자였다가 2월, 3월 달에 잠시 반짝하고 흑자를 보인 이후에 그죠? 2월달, 3월달에 잠시 반짝하고 흑자를 보인 이후에 4월부터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까지
지금 계속 적자입니다. 그죠? 무역 수지가 적자입니다. 무역 수지가 적자입니다. 그러니까 무역 수지가 적자다 보니까 달러의 원화 환율이 올라가는 건 당연한 이야기다 라고 말할 수 있겠는데요. 한국경제연구원에서, 그러니까 정경영 사람입니다. 정경영 사라의 한국경제연구원에서 어떤 이야기를 내놨냐니까, 어떤 데이터를 내놨습니까? 무역 수지가 적자나면 외국인들이 주식을 순매도할 확률이 28.3% 이상 올라가더라. 그러니까 이전에는 무역 수지가 흑자일 때고 무역 수지가 적자가 되면서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주식 시장을 순매도할 가능성이 높더라. 한국경제연구원입니다. 그래서 보다시피 뭐라고 해놨냐? 아이고, 색깔 이상해 버렸네. 잠깐만요. 그렇죠. 한국경제연구원에서 무역 수지가 외국인 주식 행태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역시 무역 수지 적자가 지속되면 외국인 자본 유출로 이어질 수 있겠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죠? 근데 보다시피 무역 수지가 계속적으로 적자니까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시장에서 매도하는 거 당연시사다는 거죠. 최근 들어서 외국인들 국내 정권 시장에서의 투자 추이를 본다면 7월 달에 잠시 순매수했습니다. 계속적으로 4월 달에도 주식은 4월 달에도 매도했고요. 5월 달에 이거 주식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4월 달에도 외국인들 매도하고 5월 달에도 매도, 6월 달에도 매도, 7월 달에 이거는 매수라고 말하기도 어려울 정도로 했습니다만은 7월, 8월 달에 잠시 매수했습니다만 9월 달에 보나마나 매도로 나올 것 같다고.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코스피에서의 외국인들이 가지고 있는 외국인들 보유 주식의 시가총액 비중이 얼마? 26.92로서 저는 있었던 제가 보여드린 것 같습니다만은 2008년도에 리만 사태 때, 그죠? 리만 사태 때의 수준보다도 낮습니다. 그렇죠. 근데 문제는 이런 상황이 개선될 여지가 있겠느냐, 외국인들이 계속 들어오겠느냐, 그렇게 보여지는 않는다는 거고요. 왜? 어차피 미국이 금리를 올렸으니까 우리나라도 다시 이제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죠. 이상용 총재가 어제 빅스텝을 하다 보니까 소위 주경호 경제부총재와 부총재가 합작해 5명이 모여가지고 긴급 경제 글로벌, 그죠? 거시경제 회의를 했는데 기자들이 물어봤어요. 우리나라는 꼬박꼬박 기준금리를 0.25%씩 올리지 않습니까? 이번에도 그럴 겁니까? 했더니 이창용 총재가 뭐라고 했느냐, 한국 총재가 뭐라고 했느냐. 이번에는 상황이 바뀌지 않았습니까? 무슨 말이냐. 미국이 FOMC가 금리를 0.75% 왕창 올렸고, 따라서 우리나라하고 미국의 우리나라 달러 금리와 우리나라 금리 차이가 0.75% 차이가 있고, 다음에 계속적으로 앞으로도 금리를 계속 올리고 한다면 우리나라라 그래가지고 0.25%씩 꼬박꼬박 올릴 수는 없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본다면, 예를 들어서, 그러고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한국경제연구원의 또 다른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그 얘기입니다. 따르면 예를 들어서 만약에 우리나라 금리가 베이비 스텝만 한다면 0.25%만 올린다면 달러에 대한 원화 환율은 1434원까지 오를 거다. 이건 아니까 상대 리그레이션 해가지고 소위 상관계수로 따져가지고 숫자를 계산한 겁니다만은 1434번이라는 게 의미가 있는 게 보다는 한국은행이 금리를 조금만 올리면 미국은 0.75% 올렸는데 우리나라는 자이언트 스텝을 올렸는데 우리나라는 0.25만 베이비 스텝만 올린다 할 경우에는 달러에 대한 원화 환율의 상승세는 불가피하다. 그러면 이렇게 된다면 어떻게 되느냐? 결국은
외국인들이 더 빠져나갈 수밖에 없을 것이니까 주식시장은 더욱더 하락할 거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금리를 더 올려야 된다. 더 올려야 된다. 그런 이야기인데, 예를 들어서 여기 있죠. 0.5% 올린다 하더라도 그렇다고 해서 우리나라 환율이 안 오르느냐 그런 건 아니고, 그럴 경우에는 1,400원대 초반 정도까지 오를 거다 그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최소한 한국은행이 금리를 좀 더 올려야 된다 라는 이야기가 되고요. 그럴 경우에 우리나라의 경제는 어떻게 되느냐, 한국 경제 전망을 본다면 보다시피 OECD가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을 올해는 2.8%, 내년도에는 2.2%, ADB에서는 올해 2.6%, 내년도에 2.3%, 물가, OECD는 우리나라 올해 물가가 5.2%, ADB는 우리 올해 물가 4.5%, 전부 물가는 올라가고, 그렇죠? 물가는 올라가고, GDP 성장률은 부진한 이런 쪽의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주식시장에 대해서 당분간은 아무래도 여러 가지 측면을 보건데, 그죠? 여러 가지 측면을 보건데, 시장은 아무래도 회복되기에는, 그죠? 회복되기에는 좀 시간이 걸려야 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이상희야 날자 질문을 보면 파월을 여전히 비둘기적인 사람으로 여기고 있는 것 같은데, 금리를 올려도 무서워하기보다는 뭔가 다른 것을 기대하고 그 말을 액면 그대로 안 받아들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글쎄요. 사실은 전에는 파월을 비둘기적인 성향으로 예상을 했죠. 기대했죠. 근데 제가 보기에는 잭슨홀 미팅 이후부터는 파월의 이야기에 대해서 시장이 상당히 신경 쓰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잭슨홀 미팅할 때 그때 하더라도 시장은 그야말로 비둘기적인 이야기가 나올 거라고 기대했잖아요. 실제로. 근데 비둘기적인 이야기는 전혀 그냥 두리뭉실한 이야기가 아니고, 무슨 소리냐. 옛날에 폴 보그 시절을 봐라. 폴 보그 이전에 아담스 같은 바보된 짓을 하지 우리는 절대 안 한다. 폴 보그처럼 금리 왕창 올리고 인플레에 대해서 어게인스트 인플레 정책을 계속적으로 이어갈 거다. 성장이 좋다 그래가지고. 성장이 좋다 그래가지고 성장 때문에 금리를, 인플레를 갖다가 완화하는 이런 정책은 안 할 거다 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 이후부터는 시장의 파월 이야기에 대해서 점점 귀담아 드는 것 같아요. 뭡니까? 지금 파월에 대해서, 울면은 다 받아주는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뭐라 그러냐니까. 그걸 갖다가 소위 옛날에 그린스팬 풋이라고 해서 그린스팬 풋. 그린스팬 풋. 이 뭐냐니까, 주가가 떨어지면 그린스팬이 다 알아서, 옛날에 FOMC 미팅, 그린스팬이 다 알아서 막아주더라. 그러니까, 그린스팬이, 풋이 뭡니까? 떨어지면은 옵션을 행사해가지고 떨어지는 걸 막아주는 게 풋옵션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린스팬 풋이 무사니까 그린스팬이 들어서서 주가가 떨어지는 걸 막아주더라. 그린스팬이 주식시장의 든든한 안전판이다. 얼마 전만 하더라도 파월에 대해서도 파월 풋이라는 이야기 나왔었어요. 파월이 주가 떨어지는 걸 막아주는 안전판이 될 거야. 지금 파월에 대해서 파월 풋 이야기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내가 저한테 온 아침 매일마다 그죠? 매일마다 이거 이게 뭐가 잘못된 거야? 매일 저한테 꼬박꼬박 야후에서, 그죠? 야후에서 저한테 메일을 보내주고 있는데요. 시장에 대해서 데일리로 해서 레포트를 보내주고 있는데, 저한테 보내주는 야후 제가 최근에 받은 레포트 중에서 재미있는 거는 이겁니다. 보여드릴까요? 제가 받은 레터 중에서
야후에서 보내주는 모닝 브리프입니다. 야후의 모닝 브리프인데, 야후에서 보내주는, 야후 파이낸스 보내주는 모닝 브리프의 제목이 뭐냐니까, 어디 가서 얘기인데, 제목만 보여드릴게요. 뭡니까? The Fed is not the stock market's friend right now. 무슨 이야기입니까? Fed는 주식시장에 더 이상 친구가 아니야. 그러니까 파월 풋, 파월 풋이 어떻고 그린스팬 풋이 어떻고 주가가 떨어지면은 울면 FOMC가 알아서 금리를 덜 내리고 해서 도와주리라 생각하지 마라 라는 게 야후에서 제 보내주는 모닝 브리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FOMC 기대하지 말라는 거죠. 금리에 대해서 기대하지 말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질문 계속 이야기하죠. 올해 4분기 주식 상승을 이야기하시는 분도 많은데 그것은 경제 전망과 상관없이 주식은 이미 선반영되어 있고 지금 매수 시기라고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주가가 상승하려면 우리 차트 이야기하지 말고요. 예? 차트가 아니고 근본적으로 주가가 소위 펀더멘탈 이야기해 봅시다. 펀더멘탈로. 예? 펀더멘탈로 주가가 오르려면 조건이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주가가 오르기 위해서는 조건 두 가지입니다. 뭡니까? 아니, 두 가지 말고 예, 가장 중요한 조건은 뭐냐면 주가가 오르려면 위해서는 예? 사람들이 주식을 어떻게 비싸게라도 사면 주가가 오르죠. 그죠? 주가가 계속 오르는데 전에는 10,000원이었는데 15,000원 되고 20,000원 되고 30,000원 주가가 오르잖아요. 만원짜리가 15,000원 되고 20,000원 되고 30,000원까지 주가가 오릅니다. 왜 오릅니까? 사람들이 10,000원에도 사고 15,000원에도 사고 20,000원에도 사고 30,000원에도 사니까 주가가 오르는 거야. 안 그렇습니까? 그럼 주가 그럼 그때 언제 떨어지느냐? 사람들이 30,000원 되니까 와 비싸다 안 사 떨어져. 25,000원대 와 비싸 안 사. 20,000원 와 비싸 안 사. 가격이 떨어지는데 불구하고 사람들이 거꾸로 이야기해서 사람들이 주식을 싸더라도 안 사면 팔면 주가는 떨어지죠. 맞습니까? 되게 간단한 이야기야. 주가가 왜 올라요? 10,000원, 15,000원, 20,000원, 25,000원 돼도 사람들이 비싸도 사니까 주가 올라. 주가 왜 들어죠? 30,000원, 20,000원, 25,000원, 20,000원, 15,000원, 만원 돼도 사람들이 안 사면 계속 떨어져. 아파트 값 왜 올라요? 10억대도 사고, 15억대도 사고, 20억대도 사고, 30억대고 사니까 아파트 값 오르는 거야. 안 그렇습니까? 아파트 값 왜 떨어져요? 30억짜리를 금매로 20억 내라도 안 사고, 20억짜리를 금매로 20억 내라도 안 사고, 20억짜리를 15억에 10억에 내놔도 안 사면 아파트 값은 떨어져요. 당연하지. 맞습니까? 오케이. 다시. 이럴 때 그러면 사람들이 비싸더라도 주가가 비싸더라도 사람들이 더 사려면 조건이 두 가지겠습니다. 1번 조건 무슨 조건이야? 회사의 가치가 올라가면 생각해 볼 때 이 회사는 10,000원짜리였는데 지금 보니까 100,000원짜리 가치가 있어. 그러면은 10,000원이 약 20,000원 되고 30,000원 되고 40,000원 되고 50,000원 되고 계속 사는 거야. 맞습니까? 회사의 가치가 올라가면 사람들이 주식을 사요. 비싸더라도. 회사의 가치라는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은 뭡니까? 실적이죠. 그죠? 얼마나 돈을 버느냐. 그 주식에 투자해 놓으면은 나한테 배당이 얼마나 되느냐. 실적에 따라서 실적이 좋아지면은 사람들이 주식을 사요. 당연하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별별 없는데 주가가 빵 올랐다. 왜 오르지? 예를 들어서 폴란드에다가 20조 원어치 장갑차 팔아먹었다. 날아가잖아요. 그죠? 실적이 좋으면 주가 올라가.
회사의 가치가 올라가면 좋아가. 두 번째, 회사의 가치가 안 와도 괜찮아요. 시중에 돈이 넘치면 온 천지에, 오랜만에 오셨네요. 현수님. 예, 반갑습니다. 예. 온 천지 돈이 넘치면, 이 돈에 갈 데가 없으면, 이거 가지고 부동산도 샀다가, 코인도 샀다가, 금도 샀다가, 주식을 사는 거야. 안 그렇습니까? 실적은 별볼이 없지만, 시중에 돈이 넘쳐가지고 주가가 올랐던 대표적인 사례가 코로나 때입니까? 코로나 때 2020년도에 회사 가치는 별로 없으나 장사도 안 됐으나 사람들이 방에 처박혀가지고 꼼짝 안 하고 있었습니다. 많은 돈이 넘치니까 재난지원금 퍼주고 금리 내리고 돈이 온 동지에 넘치니까 주가 올라간 거야. 아니면 과거에는 예전에는 회사 기업이 실적이 좋았으니까 주가가 올라갔죠. 맞습니까? 지금은 기업 실적 좋나요? 내내 얘기합니다. 나는. 자, 내년도 우리나라 경기 성장률 이케아 2.5%야. 이케아 2.5%야. 중국 지금 3% 이야기하고 있어요. 3%, 3.5% 이야기하고 있어요. 중국 GDP. 미국 아까 보셨죠? 0.2% 이야기하고 있어요. 연발까지. 그러면 과연 실적 좋아질까? 1번. 오케이. 실적은 안 좋더라도 시중에 돈이 넘치면 되지 않냐. 시중에 돈 넘칩니까? 무슨 소리야. 한국은행 금리 올리고 페드도 금리 올리고 어떻게 하든 간에 긴축 정책을 통해 가지고 시중에 풀렸던 돈을 뽑아가지고 다시 가져가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데 시중에 돈이 넘쳐요? 처음만의 말씀이에요. 그러면 실적도 안 좋고 돈도 없는데 주가가 뭐 때문에 오른 거야? 맞습니까? 막연하게 지금 싸다 이야기 나온 김에 할 이야기 다 합시다. 여러분들 혹시 마틴게일 전략이라는 거 알아요? 마틴게일 전략. 오늘 시장을 나버리고 다 때려치고 그죠? 시간이 엄청 지나가고 있으니까 시장에 대한 이야기는 뭐 볼 하나만 앞으로 주가 떨어집니다. 그 이야기입니다. 현금 가지고 있어라. 그 이야기입니다. 현금 가지고 있어라. 그 이야기니까 시장에 대한 이야기 다 때려치고 뭐 이야기 나온 김에 이런 거 하죠. 자, 마틴게일 전략이라는 게 있습니다. 마틴게일 전략이 뭐냐니까 마틴게일 전략이 뭐냐니까 이런 식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뭐 투자를 할 때 처음에 1투자요. 뭐 1투자요. 근데 실패하지. 그럼 다시 2투자해. 2투자해. 그러면 만약에 2에서 먹으면 1 손해 본 거에다가 2 투자했으니까 결과적으로 그러니까 뭐 마이너스 합시다. 1 넣는데 손해 봤어요. 그럼 다시 2를 넣어. 그러면 뭡니까? 내가 2를 투자했다가 1 넣었으니까 1 먹죠. 또 실패해. 2 또 터져. 1 넣었는데 또 손해보고 그 다음에 2 넣는데 또 실패해서 그럼 이번에는 4를 넣어요. 더블로 넣어요. 성공하면 내가 1 터지고 2 터지고 3 터졌는데 4를 먹었으니까 결과적으로 1만큼 먹죠. 그죠? 그렇죠. 반면에 또 이것도 실패해. 4 실패해. 그럼 이건 얼마입니까? 8을 넣어요. 2배. 그럼 내가 1 터지고 2 터지고 4 터지고 합해서 얼마 터져서 7 터졌는데 8을 먹었으니까 결과적으로 1만큼 먹죠. 또 실패. 8 터져. 어떻게 하면 이번에는 16을 넣어. 그러면 이번에는 1 터지고 2 터지고 4 터지고 7 터지고 8 터지고 합해가지고 15 손해봤는데 이거 16 넣으니까 또 1 먹잖아. 이런 전략을 마틴게일 전략이라 그럽니다. 마틴게일. 바카르 전술인가요? 예, 뭐 그렇죠. 그래서 그 배팅할 때 처음에 1,000원 걸고 터지면 2,000원 걸고 터지면 4,000원 걸고 터지면 8,000원 걸고 터지면 16,000원 걸고 터지면 32,000원 걸고 계속 더블을 하다 보면
하다 보면 언젠가 한 번에 먹을 테니까 결국은 먹는다. 그죠? 32, 예를 들어 8까지 16까지 터졌다. 그럼 토탈에서 내가 31을 투자한 것이 되니까 그 다음에 31을 먹으면 1 먹지 않냐. 언젠가 한 번은 먹는다. 이게 이제 마틴게일 전략이야. 얼핏 생각하면 그럴싸해 보여요. 아, 그렇지. 계속 더블씩 돈을 투자하면은, 예? 더블씩 투자하면 결국은 먹는다. 그러면 한 방에 이때까지 터진 거 다 만회한다. 근데 결정적으로 이 전략의 약점이 뭡니까? 내가 돈이 무궁무진해가지고 처음에 10,000원 넣고 20,000원 넣고 40,000원 넣고 80,000원 넣고 160,000원 넣고 320,000원 넣고 640,000원 넣고 128,000원 넣고 326,000원 넣고 계속 돈을 넣을 수 있는 막강한 재력이 있어야 이게 가능해. 안 그렇습니까? 근데 우리 그래 돈 없잖아요. 그죠? 바카라 하시는 분들 처음부터 몇백을 가지고 시작하느냐. 천만의 말씀이야. 이케아 몇천 불도 많다. 도박이니까. 고스톱, 포카, 이케아 1, 2만 원 정도, 뭐 10만 원 가지고 노름하는 거예요. 투자하는 거죠. 주식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이런 무한한 돈이 있을 수가 없으니 마틴게일 전략이라는 것은 겉으로 보기에는 그럴싸해 보이지만 사실상으로 현실 가능성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언젠가 돈이라는 게 빵꾸가 나게 되어 있으니까. 그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내가 수중에 16,000원, 요거 딱 16,000원 밖에 없어. 처음에, 얼마입니까? 처음에 10,000원 넣고, 20,000원 넣고, 40,000원 넣고, 80,000원 넣고, 160,000원 넣고 난 다음에는 그다음부터 돈이 없는 거야. 이거마저 터지면은 32,000원 넣어가지고 더 투자, 본전할 수 있는 기회가 아예 날아가는 거 버리죠. 그죠? 마틴게일 하지 마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이냐. 삼성전자. 오늘 또 떨어졌습니다. 52종 오늘 신저가예요. 그죠? 유튜브에서 놈이 삼성전자 싸다. 사라. 뭐, 누군가가 유튜브에서 이런 이야기 하면 형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오늘 방송에서 이야기 들었으니까. 텔레비에 나와가지고, 정권방송에서 나와가지고, 삼성전자 싸다고 사라는 놈이 있었으니까, 분명히 삼성전자, 하이닉스, 네이버, 카카오 싸니까 사라. 오케이. 계속 사. 떨어지면 계속 사. 10,000원 투자하고, 20,000원 투자하고, 40,000원 투자하고, 80,000원 투자하고, 160,000원 투자하고, 32만원 투자하고, 64원 투자하고, 계속 넣다 보면 지가 언젠가는 오르겠지. 그렇습니까? 근데 우리가 돈이 무한하다면 모르겠는데, 이런 전략은 매우 위험하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주가가,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현재 주가가 내년도에 올라갈 기다. 4분기에 올라갈 기다. 솔직히 올라간다 말씀드리기는 제가 단정적으로 말하기는 그렇습니다만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첫째로 경제로 보거나 금리로 보거나 뭐로 실적으로 보거나 당장에 주가가 올라갈 만한 모멘텀도 보이지 않고 있고, 두 번째는 설령 앞으로 주가가 올라간일지라도 주가가 올라갈 거라고 여기다가 계속 돈을 때리 넣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니 기다리고 있다가 주가가 떨어지다가 올라갈 때 바닥이라고 계속 매수하고 이런 짓 하지 말고 기다리고 있다가, 제가 항상 말씀드립니다만 예컨대 RSI가 30선 넘어갔네. 그럼 이때 사는 거야. 여기서 사는 거야. 여기서. 이게 바닥이 아니고 여기서 사는 거야. 올라갈 거니까. 일목균형표 기준선 넘어갔네. 그럼 여기서 사는 거야. 옛날에 때 내가 사고 싶던데 말이야. 그 사람 내보고 사지 마라 해가지고 하면서 저 욕을 하시면서, 내가 사고 싶었는데 그 사람 말이야. 김버슨 선생 말이야. 내가 사라가 삼성전자 싸가지고 사고 싶었는데 사지 마라 해가지고 내가 못 사가지고 기회 널렸냐고 제 욕을 하면서 여기서 사는 게 안전하다는 거죠. 그게 제 투자 스타일입니다. 제 투자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저로서는
어디가 바닥인지 모르니, 어디가 바닥인지 모르니, 바닥이라고 생각하고 사기보다는 뭡니까? 기다렸다가 추세가 돌아서는 걸 보고 사라. 추세가 돌아서는 걸 보고 여기서 일일이 매수하려 하지 말고 기다리다가 추세가 돌아서는 거 보고 여기서 매수하시라.